십니까?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온 허가여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주목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달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앞서 수입한 3개월분을 합해 총 9개월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놓고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일본 NHK는 오늘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번 회담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강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일본의 태도와 군사정보 평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전향적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대화에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준 일본의 속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나마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명분 쌓기용일까요?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추가 수출 허가를 유화 제스처로 보는 쪽에서는 시점에 주목합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결정될 상황이니까 일본 측도 하나씩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유화 제스처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생색내기용이자 나아가 일본의 논리 강화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건 아마 좀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군사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걔네들이 홀드하지 않고 바로 내준 거죠. 군사 목적이 아닌 것이 판명되면은 허가를 우리가 뭐 오랫동안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이걸 보여준 거겠죠. 그렇게 보면은 명분 쌓기도 되는 거죠. 정부가 바라보는 일본의 의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 변동은 없다고 본다면서 근본적으로 허가제도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으면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대화에 우리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통큰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여전히 열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상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업계는 언제 어디서 비난의 본물이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이들의 속사정 알아봤습니다. 국내 오픈마켓들은 최근 혐한 방송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를 검색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품명으로 검색하면 DHC 제품이 남아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해당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사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 검색했을 때 현재 노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품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 말 그대로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판매자들과 이런 상품 중개를 진행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 판로를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또 재고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장기화된다면 손해가 가중될 것으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한 홈쇼핑 업체는 국내 중소기업의 화장품 제품을 판매했는데 해당 기업이 과거 한국콜마와 협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편성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하게 대체 상품을 편성하거나 재방송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매출 손실도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협력업체에 쌓여있는 재고입니다. 특정 회사나 개인 판매자의 제품을 못 팔게 막는 것은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가 되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는 빨라졌지만 집단 지성이라는 포장 아래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효성 첨단 소재 공장을 찾아서 탄소 섬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굳이 탄소 섬유 공장까지 찾아간 겁니까? 네,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전북 효성 첨단 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는 철을 대체하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한데 수소경제와 탄소섬유 산업이 그 해답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그 10배에 달하는 첨단 소재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의지를 현실로 옮길 만한 대책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에서 8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산과 로봇, 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 사용될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효성은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을 현재 2,000톤에서 2028년 24,000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로 소재 강국의 한 축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30조 원 수준이었던 탄소섬유와 복합소재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기입니다. 이번엔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금리 연계 DLS 그리고 그 펀드인 DLF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예 상품의 설계 시점부터 은행 잘못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인데 설계 과정의 문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류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 결합 상품 DLF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구조를 보면 증권사가 특정 상품,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DLS 상품을 설계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상품을 팔지 못하는 은행들은 자산운용사가 DLS 상품을 펀드화한 DLF로 바꾸면 지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 모두 합동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권업계는 오래전부터 당국의 승인을 받고 판매해왔는데 이제 와서 손실이 크다고 상품 설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다소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파생 결합 상품은 지금 10년 넘게 이 상품들은 늘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판매 과정에서 그런 부분 다 이미 설명을 다 드리고 ELS나 DLS 계속 가입하시는 국민들 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와는 별도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하는데 은행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즉, 소위 갑의 위치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펀드에 편입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정합니다.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법을 모를 리도 없고요. 은행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금감원이 뭐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 한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며 DLS를 기초자산으로 한 펀드인 DLF를 만든 것은 KB자산운용과 교보악사 자산운용, HDC 자산운용, 유경 PSG 자산운용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DLS나 DLF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과연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정지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원금 손실 상태에 빠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는 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팔렸습니다. 판매 잔액만 8,224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39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상품에 돈을 맡긴 개인 투자자만 3,600명이 넘는데 이 중 56%는 원금이 반토막 났고 일부는 손실률이 95%, 원금을 통째로 날릴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제대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은 총 29건입니다. 금감원은 이 중 하나은행이 판매한 3건에 대해 우선 사실조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3건에 대해서 그냥 사실조사하면서 서로 삼자대면하고 사실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이제 검사 갔다 오는 거 봐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할지 이제. 금감원 내부에선 통상적인 불안전 판매는 40%,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자신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했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투자자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판매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은행이 2005년 파생상품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봐 2심에서 정한 배상 비율 70%를 20에서 40%로 낮춘 바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번 사태는 은행들이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팔았는데 오히려 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 키코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윤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00년대 중반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상품 키코에 집중 가입합니다. 이 상품은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환율이 약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익을, 이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 700여 곳이 3조 원대 손실을 봤습니다. 수익률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손실률은 무한정이고 이를 판매한 은행들은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DLF 사태와 유사합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판매도 닮은 꼴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4만여 명의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제 배상은 손실액에서 턱없이 낮은 선에서 결정되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키코 사태나 동양 사태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입증 책임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 구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동양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15%에서 최대 50%였고 일부 불안전 판매가 심각한 경우에만 최대 70%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배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금감원이 나서면서 일부 기업에 한해 손해액의 20%에서 30% 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런 고위험 상품을 은행들은 왜 불안전 판매 우려를 무릅쓰면서까지 팔았을까요?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자, 먼저 이 사태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인 상황입니다. 예. 이 전체 판매 금액의 75%가량이 당장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은행 등 6곳 금융사가 판매한 DLF가 아시는 것처럼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액인 6천억 원 정도가 바로 내년이 만기인 겁니다. 현재도 내년 만기액이 평가 손실이 50% 정도 수준인데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 이 기초자산인 CMS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손실액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은행들의 판매 모습으로 좀 돌아와서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많이 팔았나 보니까 이 영업 압박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매체에서도 뭐 어제 전해드리긴 했지만요. 예. 이 DLF를 판매한 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영업본부와 또 영업점, 또 PB별로 해서 몇 건을 얼마치 팔았는지를 판매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PB들을 평가했습니다. 또 한창 DLF를 팔던 이 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해 당시 은행의 개인 영업그룹 부행장이 같은 지주사의 계열 증권사 부사장도 겸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영업 압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DLF를 만든 건 증권사인데 증권사 책임자 자리도 있고 또 이것을 판 은행을 총괄을 하면서 이 임원이 계열사 상품을 그러니까 이 증권사의 상품을 은행이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영업 푸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외에 또 DLF를 판매한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은행은 2005년도에 펀드 불안전 판매로 큰 사달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파생상품 판매를 경쟁사 대비 줄여오고 있었던 찰나에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일부 경영진이 이제는 겁먹을 것 없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안 파냐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새에 타 경쟁사 대비 파생상품 판매가 부쩍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파생 상품을 팔아라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걸 텐데 실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정도입니까? 이 은행들은 이 KPI라고요. 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 이 KPI에는 수수료 같은 비이자 이익도 반영이 되고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라든지 신탁 같은 자산관리 상품의 실적도 이 KPI에 반영이 됩니다. 한 은행의 KPI 지표를 보니까요. 이 1000점 만점이고요. 펀드와 신탁이 35점, 수수료 같은 비이자 이익은 10%인 10점, 100점이 됩니다. 이 1000점에서 100점이라고 하면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은행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머지 지표들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고 이 비이자 이익 지표, 이 100점이 사실상 지점별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사활을 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벌수록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선취로 많이 뗄 수 있는 DLS, DLF 같은 상품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 확대를 앞두고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상한제에 반대하는 민원글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단지는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안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지난 14일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게시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 500개 이상의 민원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한다거나 철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제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에 벌써 5,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9월 초에 지금 일단 시위 활동을 하고요.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거는 10월 달에 고시되는 거 봐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을 듣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니까요.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간이고 다만 애초부터 발표한 정도 안에서는 감안하고 하질 않았어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모두 부수고 새로 올리는 대신에 기존 틀을 유지하되 수직이나 수평 증축으로 가구수를 더 늘리고 내부 공사를 통해서 새 아파트처럼 만들자는 거죠. 이게 재건축보다 일반 분양이 적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과연 이걸로 규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에서 여기에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나 흔히 알고 있는 재건축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를 적용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이 예외 조항에서 또 빠져 있어서 다시 원칙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합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이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30세대 이상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30세대 이상 가구수를 늘려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총 20곳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세대수가 기존 세대의 15%까지만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조합원의 이익이 적고 그만큼 분양가가 조금만 낮아져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세대수를 30대 이하로만 늘리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당연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게 되고 리모델링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야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참고로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완공된 서울의 두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엔 모두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해 적자를 봤는데도 공시를 흑자라고 한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계산한 실수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이 회계에 어쩌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코레일은 앞서 지난해 2,893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결산 감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1,050억 원의 적자가 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계산해 3,943억 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이 적자 회사가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장부상 수익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일에 대해서 코레일 측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코레일 측은 먼저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레일과 외부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바뀐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6월 용산 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이 내야 할 법인세를 이 세법에 나온 것보다 적게 계산하면서 마치 지난해 흑자가 난 것처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 감사를 맡은 이 삼정회계법인의 부실회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계 오류에 대해 이 코레일과 삼정회계법인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이달 말에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C등급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환진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게 경실련이 국회의원들 부동산 재산을 모두 분석해서 발표를 한 건데 네. 먼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의 신고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총 신고액이 2,233억 원, 한 사람당 77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세는 총 4,181억 원, 1인당 144억 원으로 신고액이 실제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의원별로 보면 박정 민주당 의원과 김세현 한국당 의원의 각각 시세 기준 657억 원을 웃돌면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박덕흠 한국당 의원이 47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홍문종 공화당 의원과 정우택 한국당 의원도 부동산 자산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들 5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합치면 상위 29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중에서도 비닉빈부익부가 또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신고액과 시세가 왜 이렇게 뭐 2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예. 정우택 의원은 42억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76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24%밖에 되지 않았고요. 부동산 재산 2위인 김세연 한국당 의원도 신고 금액이 시세의 약 4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를 공시가격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실련은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재산 신고와 공개는 있는 재산을 그대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라 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을 다르게 해석해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세의 30%에서 6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보유 재산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김병관 민주당 의원과 장병환 평화당 의원이 실거래가로 신고했는데 현재 시세의 80%를 넘었습니다. 예. 한편 경실련은 이들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지난 2016년 3,313억 원에서 올해 4,181억 원으로 868억 원이 증가하면서 3년간 1인당 평균 30억 원이 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이제는 제법 살살 바람도 불면서 차츰 가을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실 텐데요.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경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남부지방 전체에 확대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 지역에 최대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거센 비에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중부지방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폭염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처서입니다. 이 처서는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제 슬슬 가을 맞이할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1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도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부산의 경우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 목요일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큰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